소개받은 장영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에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특히 또 제조업이 지금 처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또 혁신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담았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그 소개받은 것과 같이 현재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제조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25년 정도 되죠.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예. 제 전문 분야는 제조고요. 그리고 특히 제조 중에서 공장 자동화, 자율화, 무인화, 이쪽이 제 전공 분야입니다. 네. 이런 면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은요, 특히 제조업이 지금 현재 우리 기술 혁신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미래 방향성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뒤져서 이렇게 나오는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직접 대한민국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해서 같이 자동화 그리고 지능화를 구축한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례들은 대부분이 최첨단 공장, 반도체, 2차 전지, 평판 디스플레이 이쪽이고요. 네. 그래서 최첨단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저거는 조단위의 기업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미래에 변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방향을 설정을 하시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되시리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하신 분들이 중견기업도 계시지만 또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의 일단 DX 혁신 실패 사례 그리고 성공 사례, 실패를 또 어떻게 극복했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소개받은 것과 같이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공단의 또 이사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공단도 지금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관련돼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동아일보에서 발간하는 경영 잡지입니다. 동아 비즈니스 리뷰.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함께 기획을 했습니다. 네. 여기 핵심은 제조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네. 대한민국이 제조의 위기를 이야기하자마자 등장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무상. 그 이야기는 거의 한 10년 동안 들었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아마 새삼 그렇게 새로운 사실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이 제조 경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미국을 위시한 이러한 유럽 쪽의 서유럽 국가, 소위 말해서 선진국들은 제조를 자국에서 하기보다는 외국에, 특히 한국이나 중국이나 멕시코 이런 과거의 개발도상국들, 인구가 풍부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이런 나라에 위탁을 해서 서로 공조 체계로 가는 것이 20년 동안의 협력체계였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이 제조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조 보험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당근, 즉 미국 땅에 공장을 지으면은 인센티브 주는 그런 전략을, 그리고 트럼프 이기 때는 이제 강하게
관세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 이 제조의 진심이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기사를 이 자료는 기사를 작성을 하면서 찾은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미국의 공장 건설 추이입니다. 2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 드리자면요. 미국이 공장 짓는다고 공사판이다. 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는 미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국방 산업의 강화를 치고 있습니다. 네. 즉 이제까지는 나토 그리고 미국에 의존하던 국방을 더 이상 이 유럽 국가에 의존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방위 산업의 투자를 계속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건 또 제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제조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조가 단지 산업 정상의 이슈만이 아닌 외교 안보의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자동화 산업이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네. 노동력이 비싸고 사람이 없는 이런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조를 하겠다라면은 결국은 자동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 우리나라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 제조의 자유화, 무인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AI 자율제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년에는 거의 한 9천억 정도 국가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도 약 한 7천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아마 이번 주 초에 월요일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표를 했고요. AI 자율제조라는 프로그램이 올해는 AI 팩토리라는 프로그램으로, 네. 그래서 아마 그 공고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기업들의 거의 100억 정도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R&D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는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조 자동화는 다 아실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까지 자동화는 이 소수의 제품들을 그냥 찍어내는 방식의 자동화였습니다. 제품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뀔 때는 사람이 개입돼서 뭔가 환경을 바꾸거나 세팅을 다시 하거나 사람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자율화라는 것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환경을 인식을 하고 자동으로 인식된 환경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고 판단을 수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누가 아주 인공지능과 로봇이 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공장을 국가사업으로 계획을 할 때에 벤치마킹한 공장이 있습니다. 현대 공장인데, 현대 싱가포르 공장인데, HM6, 현대 모터스 그룹 이노베이션 센터 앳 싱가포르라는 단어의 약자를 따서 HM6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 저는 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미국 교수님 2분, 독일 교수님 1분, 그리고 또 한국 교수님 저를 포함해서 부산함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때 계획한 것이 기획에서요. 미래의 기술들, 미래의 공장이 어떻게 바뀔까 상상만 하지 말고 한번 지어보고, 그리고 계속 고민하는 이런 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취지입니다. 네. 대량 생산은 아니지만 실제 생산을 하는 공장인데, 이거 공장은요. 네. 그래서 실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기획을
부탁을 받았고 이런 컨셉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 기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기획을 끝내고 발표를 했는데 발표 이후에 공개된 이후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아이 교수님 공장 그렇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공장 우리 50년 동안 사업하면서 공장 이렇게 지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다 반대했어요. 네. 그리고 기획이 폐기됐습니다. 네. 그런데 3개월 후에 기획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일 위에 탑에서. 이게 2020년도 일입니다. 네. 그때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안 하고 망하나 뭐라도 해보고 망하나 그러니까 해보고 망하자.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예. 사실 2020년대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보급될 것이다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런 투자와 이러한 하나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많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ditional factories typically have a linear production model along conveyor belts. However, H&X adopts a different approach, elliptical cells. While a conveyor belt functions in linear, the cell manufacturing system is a parallel structure where each process is interconnected flexibly. The most notable advantage of the cell manufacturing system is its capacity to swiftly adapt and optimize the production plans for. 네, 보시면은 셀 매니팩처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통적인 자동차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을 흐르듯이 쭉 흘러가는 것이죠. 단일 제품을 생산할 때는 이러한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거두절미하고 이 제품만 그냥 공급하겠다 이러면은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제품의 수명도 짧아지면 컨베이어 벨트는 제품이 바뀔 때마다 전체 공장을 다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을 없애고 각각의 독립적인 작은 세포죠. 작은 셀을 만들고 로봇이 싣고 다닙니다. 필요한 구조는. 네.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최근 자동차 업계 그리고 공장 설계의 트렌드입니다. 요즘은요. 네. 그렇게 하면은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삶과 현실 그리고 삶과 현실이 완벽히 싱크로나이즈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디바이스가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X를 보면 로봇의 몸은 실제 공간에 있고 로봇의 두뇌는 가상 공간에 연결되어 있고 작업자는 가상 공간에서 업무를 내리고 로봇은 실제 생산 라인에서 부품이나 차체를 이동시키는 거죠. 또 조립, 검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네. 그래서 작업자는 가상 공간에서 업무를 내리고 로봇은 실제 생산 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입니다. 네. 이 개념을 보시면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실물을 대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작업자와 인공지능이 가상의 시스템으로 업무를 내리고 그 업무가 맞는지 검증을 해서 이런 가상 공장의 실물을 제어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제가 잠시 계속 이야기 드리겠지만 잠시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네. 지금 국가산업단지공단과 함께 무인 원격 공장 지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안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 공장들이 지금 다 미국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일자리는 어떡하냐. 여기 공장 미국 가버리면 여기 있는 이 근로자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직장 다 잃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 가는 것이 다 솔루션이냐?
그것도 아니죠. 사람 구하고 관리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비용 너무 많지 않고요. 네. 그래서 공장을 이제 산업단지공단이 지역을 개발하고 그냥 이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디지털 공장을 짓고 원격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기술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로봇 기술,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트윈 기술, 클라우드 기능 이런 기술들입니다. 네, 그럼 각각의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인공지능을 공장에 넣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로봇을 공장에 넣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네. 돈 버는 공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럼 공장이 돈을 못 버는 게 무슨 이유나 비용 낭비하는 게 무슨 이유냐? 가장 큰 원인은 손발이 안 맞는 겁니다. 운영상의 문제죠, 운영상에. 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은 공장을 돈이 비용이 낭비되는 공장을 보면은 그냥 손발이 안 맞아요. 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사람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머리로 판단을 해서 근육으로 행동을 합니다. 서로 다 연동이 돼 있죠. 예. 그런데 공장은 우리 머리를 치료하면은 제조 IT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로 수집되는 이런 그 데이터망 그리고 공장의 근육 역할은 물륜입니다. 물륜. 서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공장들이 제조 IT, MES를 담당하는 부서 따로 데이터 관리하는 부서 따로 물류 관리하는 부서가 다 따로 있다 보니까는 손발이 안 맞는 것이죠, 이거는. 예.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이 부서들을 통합하는 것이 최신 트렌드입니다. 예, 관련돼서도 제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구축하는 공장은요, 다음과 같은 공장인데, 이 공장도 저희가 한 5년 전에 카이스트 연구진이 기획한 공장이고요. 이 공장이 원래는 한 20여 명의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 공장을 제가 설계를 담당했을 때 받은 미션은요,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게 미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장을 설계를 했고 지금 현재는 거의 사람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사람 공장 밖에서 일을 합니다. 네. 공장 밖에서 관리, 재고 관리, 생산 관리, 스케줄링 관리, 그리고 제조 시스템 운영 이런 일들을 공장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공장 안에는 로봇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그냥 일을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인공지능을 공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 분야가 보통 세 가지 분야로 이야기를 합니다.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자율 운영입니다. 네. 근데 품질 관리 잘 아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고, 그 설비를 도입하면은 설비 장비 안에 SMT 장비 같은 거는 이런 기능들이 요즘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작업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것. 과거에는 사람이 육안으로 하나하나 매뉴얼하게 보던 것을 이제는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검수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설비 관리입니다. 네. 그 각각의 설비, 아직까지 많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기간을 정해놓고 점검을 하는 것이죠. 네. 아니면은 각각의 센서를 통해서 센서 값을 보고 어느 센서 값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면은 지금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하자 이런 방식이죠. 네. 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러한 센서가 추이를 보고 그 추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뭔가가 이런 패턴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사전에 예측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품질 관리와 설비 관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분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요, 이쪽 분야입니다. 자율 운영 분야. 네. 그래서 운영. 품질이나 설비 관리는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쪽 분야는 아직 시작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기술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요. 공장을 돈 벌게 만드는 것.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운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산 스케줄링. 오더를 받았으면 그 오더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고 관리, 제공 관리, 네. 그리고 원부자재 관리. 지금 이 오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부자재가 지금 얼마나 갖춰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물류 관리, 전체적인 생산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에 어떤 물류가 지금 이제 투입돼야 되는지 전반적인 관리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가장 취약한 점이 운영에서요. 그리고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 방식에서 로봇 기반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컨베이어 벨트 방식은 1912년 포드가 처음에 도입해서 제조 자동화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로봇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앞에서 보신 현대자동차 그리고 테슬라 공장이고요. 부품 공급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LG전자의 테니시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한 350대, 400대 정도의 이런 물류 로봇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그 대형 공장에서는 500대에서 1000대 이 정도 규모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이런 로봇을 지금 이제 도입을 하면서,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좀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네. 사실 인력 운영에서 가장 최근 들어서 많이 활용 지금 되는 분야가 사실 물류거든요, 이게요. 네.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물류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OHT,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1000대 이상이 되면 이거 사람이 관리를 못합니다. 물론 경로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혼잡이 발생하고 그리고 혼잡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이 계속 개입을 합니다. 네. 그런데 1000대 이상은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자동이 아닌 자율화. 어떤 이상이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여기에 활용한 방식이 알파고로 유명한 강화학습이라는 인공지능 방법을 썼습니다. 강화학습은 여러 가지 분야 중에 강화학습은요, 데이터가 없어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공장은 제품이 시장에 따라서 만드는 제품이 계속 바뀌고 만드는 방식도 계속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1년 동안 뭐 데이터를 모아놨는데 이 데이터로 뭔가를 배우겠다. 이거 안 됩니다, 잘. 네.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도 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 중에 하나가 강화학습이고요. 강화학습은 사람이 행동을 함으로써 직접 뭔가를 함으로써 배우는 것을 모사한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전거 타는 거.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물리 이론을 다 배워가지고 자전거가 왼쪽으로 이동 기운이 핸들은 12.5도 굽고 오른발에 힘을 36.6kN을 가한다. 이게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하면서 가는 거 아니죠? 그냥 타면서 이렇게 가니까 넘어지고 이렇게 가니까는 해보니까는 안 넘어지고 간다. 그 감을 익힌 것 이겁니다. 네. 즉 데이터가 없어도 내가 직접 뭔가를 수행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이런 강화학습을 가장 잘 표현한 영상이 알파고에서 만든 영상인데 보시면은 인공지능한테 뭔가 가르쳐줄 거 하나도 없고 네가 알아서 배워. 배울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너 이거 게임 너 왔다 갔다 하면서 점수 따는 거 네가 한번 터득해봐. 근데 처음엔 잘 못합니다. 네. 그런데 4시간 정도 훈련을 하니까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스로 터득을 했고 인간 최고수들이 한다는 채널 테크닉, 즉 공을 코너에 몰아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도 점수 따는 것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서 실제로 로봇 운영인데 위에 보시면은 계속 정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밑에는 거의 정체가 없습니다. 굉장히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장에 적용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상습 정체가 계속 발생하지만 BS처럼 그런데 이 방식은 거의 정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효율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공장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카이스트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했고 저희가 직접 창업을 했습니다. 다인 리서치라고요. 카이스트 박사 4명과 제가 함께 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 50여 명의 임직원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첨단 제조 공장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공장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경우 위와 같이 계속 정체가 발생하고 이럴 때마다 사람이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만든 시스템을 보시면 굉장히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가 좋아졌냐? 전체적인 물류 양상이 20%, 30% 좋아졌고요. 그리고 공개할 수는 없는 자료가 있는데요. 공장 운영에서는 병목입니다. 병목 구간인데 그 병목 구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장 전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병목 공정이 거의 한 10% 이상 향상이 되었습니다. 즉, 큰 투자 없이, 보통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설비 투자를 하시는데, 그런 설비 투자 없이, 그리고 반도체 장비는 비싸면은 뭐 몇천원까지 하죠. 그런데 이런 장비의 생산성을 올렸다라는 실증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공지능이 이런 다음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밑에는 이 그림은요, 아마존의 물류창고입니다. 미국 아마존의 물류창고인데 여기에 엄청난 많은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하면은 글로벌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네가 말할지 내가 말할지 내가 말할지 네가 말할지 그냥 배그라는 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네가 말할지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드락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존에서도 첨단 기업인 아마존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이럴 때마다 사람이 뛰어가서 얘를 리셋하고 다시 다른 곳에 놔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들 조금 비슷한 또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로봇 청소기도 가다가 문턱이 걸려가지고 그냥 혼자서 못 갖고 빙빙 끌고 있으면 사람이 가서 빼줘야 되는 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면은 이게 서로가 이게 로직이 꼬여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차 전지 공장인데 좁은 공간에 이런 로봇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로 이 로직이 꼬이는 게 없이 인공지능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인공지능이 설계를 합니다. 공장 설계. 여기 보시는 공장 설계인데요.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이 로봇이 먼저 가고 네가 빠지고 얘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 로직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엔지니어들이 한 달 감원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인공지능이 하루 안에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술을 만들었고요. 네. 카이스트에서 직접 다임 리서치, 여기 보시면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다임 리서치. 네. 그래서 이런 로직을 만들었고, 자,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거를 만들려면요, 우선은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야 돼요. 1년에 라이센스 비만 2억입니다. 1년에. 그래서 대기업들만 이런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구매를 하고, 여기에 또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외산 소프트웨어, 네. 다 외산 소프트웨어들이고요. 이걸 저희가 국산화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이따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장을 구축할 때, 로봇을 도입할 때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투자 없이, 기획 없이 하다가 방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이 서비스는 당연히 돼야 된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공단에도 제안 드린 게, 산업단지공단이 부동산 관리하는 거에서 국가산업단지공단, 탈피해서 디지털 선단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선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자동화를 할 때 사전에 기획하고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는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 네. 그래야지 공장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비용 낭비 없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 일부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아마 성남 산단에서 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카이스트와 또 저희가 또 중기부에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중기부에. 그래서 그렇게 또 혜택을 늘릴 수 있는 게 없을지 한번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테스트 매드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네, 여기서 테스트 매드에서 또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또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냥 로봇을 도입을 할 때 덜컹 도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요. 네, 개발. 어디에서 로봇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와 맞게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장 막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넣어가지고 검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산단에는 이제는요. 네. 그래서 우리 공장에 넣기 전에 우리 공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고 그것을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 로봇이면은 충분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입을 하셔야지, 일단 도입하는데 몇 개월 걸려요. 그냥 시스템 맞춰서 하고 난 다음에 돌려보니까 이거 안 맞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산단에 이러한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들, 앞으로 제주 자동화, 공장뿐만 아니라 식음료, 그리고 또 로봇을 도입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에서도요. 그래서 이런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데모가 아니고, 여기 데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카이스트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한 10개 기업들이 와서 테스트를 하고요. 네. 앞으로 그걸 좀 확대할 겁니다. 지금 공간이 좁아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싶은 기업들은 상당히 많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카이스트는 연구하는 곳이지 실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증을 서비스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무튼 여러 공간이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위에 있는 로봇들도 위에 떼다가 붙였다 하면서 다양한 것들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지만 반도체뿐만 아닌 이런 하나의 그 로봇팔, 그리고 아주 저가, 예. 그래서 이런 저가 로봇들도 요즘은 한 몇백만 원 하는 로봇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로봇들도 여기서 다 테스트를 하거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디지털 공장인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실제 공장이 있고 실제 공장을 모사한 가상 공장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트윈이 의미가 뭐냐? 이건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실물과 가상이 연동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물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이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의사결정.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디지털 트윈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디지털 트윈 다 가지고 계세요. 지금 뭐냐? 자동차 랩입니다.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은 내 차가 위치가 바로바로 찍히죠. 가상 환경에. 네. 그래서 계속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합니다. 아, 이쪽으로 우회하면은 통행료가 500원 늘고 이쪽으로 가면은 5분 지체됩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사결정을 해주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디지털 트윈을 왜 쓰느냐? 첫 번째는 실물 모사입니다. 카이스트, 아까 보여드린 테스트베드 보시면은 위에는 CCTV고요. 그리고 밑에는 저희가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 모습입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연동되면서 돌아가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아니, CCTV다, 이걸 왜 하냐. CCTV는 한 각도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볼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지만 디지털 트윈은 360도로 다 돌아보고 디테일, 좀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해서 보고 전체 공장을 조망할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요즘 대기업들은요, 미국의 공장을 진출하면 디지털 공장을 먼저 구축합니다. 네. 이제는 앞으로 공장을 구축을 하면은 디지털 공장을 당연히 구축한다. 이것이 앞으로의 기술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비록 미국의 공장은 있지만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기술 유출 방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쪽의 인력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사람 뽑기도 어렵고요. 예.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디지털 공장에서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직접 가서 뭔가 하드웨어를 만져야 되는 일들은 거기 현지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작업 관리, 스케줄링 관리, 계고 관리, 운영 관리의 대부분들은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하나의 원격 공장 구축, 그래서 산업단지공단에 하나의 건물에 이러한 인프라를, 그래서 통신 인프라, 그리고 또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고, 그래서 입주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A라는 기업이 여기 입주를 하면 거기 이제 지상화평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공장이 지금 해외에 있는데, 해외에 있는 공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원격으로 관리하면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원격 지원 시스템.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 외교 안보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일자리 감소가 문제죠. 그래서 그 일자리 감소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고민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격 시스템들 이걸 보시면은 네. 왼쪽은 사람이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모든 공장들이 하나의 가족이 운영이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에센스 하나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로봇팔, 또 장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구축이 바로바로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원격 운영.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학습입니다. 네. 자, 앞에 인공지능 강화학습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학습을 하는 게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면서 한다. 네. 자, 그런데 로봇이 여기서 로봇이 학습을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장장님, 여기 카이스트에서 만든 로봇이고 이 로봇은 강화학습으로 학습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로봇을 1년 동안 데리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이 로봇이 알아서 학습을 하면은 1년 후에는 굉장히 재능이 발전되고 똑똑해질 겁니다. 단 1년 동안은 얘네들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쓰시겠어요? 못 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실제로 로봇이 학습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 네. 이 로봇은 제가 직접 수업에 쓰는 실습인데요. 앞으로 기어가는 것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 학생들한테 미션을 줍니다. 네. 처음에는 로봇이, 네, 요 클릭 부탁합니다. 여기. 네. 처음에는 로봇이 이것저것 하지만 잘 못해요, 처음에는요.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네. 자, 그런데 로봇이, 여기 클릭 부탁합니다. 로봇이 6시간을 학습을 하니까 6시간 동안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기억하는 것에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기 말에 서로 경주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예.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간단한 것도 6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실제 실물을 놓고 학습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대안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느냐? 실물을 모사한 가상을 만들고 가상에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속이는 거죠. 이게 진짜 세상이야. 그럼 인공지능은 거기서 막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가상 환경에서는 시간을 빨리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치를 한 몇 시간 안에 학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예인데요. 축구하는 로봇인데 이 로봇 환경에서 로봇이 축구를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방식, 그리고 공을 차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막 학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지능을 하드웨어에 로봇에 주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식을 하는 거예요, 지식을요. 이식을 하기 때문에 트랜스퍼러는 트랜스퍼. 그런데 제로시에서 순간적으로 한다. 네. 이것이 피지컬 AI의 핵심입니다. 네. 일반적인 AI는 개 사진, 고양이 사진, 실제 그 정답을 막 학습을 시키는데 제조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 환경을 만들어서 이 물리 환경에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개념은 이미 10여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한 5년 동안 제가 계속 활용을 했고, 저희 카이스트와 다니면서 제가 개발한 것도 이런 피지컬 AI 이 개념인데, 최근 들어서 젠슨 황이 올해 CES에서 피지컬 AI를 외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유행을 따라서 연구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네. 이 방향이다라고 5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연구를 했고, 근데 마침 젠슨 왕이 마케팅을 해줘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야기를 계속 드려도 전통적인 AI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막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AI가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것인데 제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 제조 현장은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조 현장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피지컬 AI가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공장 환경이 바뀌고 작업물이 바뀌고 뭔가 바뀔 때마다 파라미터를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코드를 바꿔야 돼요. 이 레이아웃이 바뀌거나.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전문 업체가 와서 아니면 전문가가 와서 외부 업체가 와서 또 뭔가를 시스템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고 그 가상 환경에서 바로 학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네. Can you fly that thing? Not yet. Operator. Tank, I need a pilot program for a B-212 helicopter. Hurry. Let's go. 네, 헬기, 영화 메이트릭스 한 장면이 있는데요. 헬기 조작을 못하는데, 순간적으로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지능을 머릿속에 주입을 해서 헬기 조정이 가능하게 된 장면입니다. 네, 여기는 가상현실이 좀 뒤집어지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하나의 맥락과 일맥상통하죠. 네. 영화가 1999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6년이 지난 지금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연구도 하고 산업에 직접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상 검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특히 중소기업에. 네. 뭐냐면요. 공장은 참고로 저는 공장 자동화, 그리고 공장 자동화 설계가 제 주 전공입니다. 네. 그래서 큰 공장만 치면은 한 40개 정도 공장을 설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지금 제가 오늘도 뭐 지방 내려갔다 또 왔는데요. 네, 어제 늘 저기 짐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네. 그 공장을 설계하려면 지방에 계속 가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 공장이 해외로 가기 때문에 해외 쪽 출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현직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공장을 지을 때 원래 그냥 목표 생산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양산, 2차 양산. 그런데 문제는 절대로 계획대로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계속 딜레이가 돼요, 이게요. 딜레이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네. 시스템 통합입니다. 인테그레이션. 공장의 로봇, 자동화 설비, IT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업체들이 다 개발을 해서 각자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오케이. 그리고 공장으로 모이세요. 그럼 공장으로 모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합니다. 그때부터 이 말이 저 말이었냐, 그때 문서 이메일 못 받았냐, 그때 바뀐 거 왜 몰랐냐, 난리가 납니다. 네. 이게 늘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대한민국에 지으면은 우리나라 협력업체분들은 밤을 새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런데 공장이 미국에 있다. 우선은 협력업체분들이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이거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관광비자가 갔다 이랬다가 큰일 나면 돼요. 네. 그리고 현지 가서 일하면은 이게 시간이 여기서 하루면 되고 거의 일주일 걸리고요. 네. 특히 미국은 더 하고요. 그래서 모 2차 전지 공장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협력업체분이 셋업하러 한 달 계획하고 갔다가 현지에서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돌아왔다 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요즘은 셋업하러 간다, 한 달이다 하면 다 콧웃음을 칩니다. 아이고 내년에 봅시다. 네. 이게 현실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 공장을 만들어요. 여기에 테스트를 합니다. 가상 공장. 실물을 놓고 가상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실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요. 네. 그래서 구축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셋업이 안 되어 있지만은 가상 공장으로 하는 것이죠. 실제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이 로봇인데 이 로봇은 내가 직접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통신을 검증을 하는 것이죠. 로봇을 속이는 거죠. 너는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열심히 일해. 근데 여기 공장의 MES, MCS 그리고 다른 장비들을 연결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중소기업들. 네. 중소기업들 로봇 도입할 때 제발 그냥 덜컥 도입하지 마세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보면은 저희 카이스트 찾아오면요. 이제 저희가 손을 쓸 수 없어요. 더 이상. 손 쓰는 건데 다 걷어내서 이거밖에 없어요.
예. 일단 이게 보면은 찾아오시면은 그냥 뭐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암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 손 쓸 수 없을 때 찾아오시면은 이거 뭐 할 수는 없죠, 이거. 더 아쉬운 거는 사전에 한 달만 투자를 했어도 5억, 10억 안 날려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공장의 운영을 가상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첨단 공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지만 그냥 조그마한 식품기업들,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거기에 운영들을 이렇게 3D까지는 아니더라도 로직할하게 뭔가를 만들고 그쪽에 IT 시스템과 로봇을 한번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아, 그럼 얘는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얘는 좀 적당하게 되겠다. 사전에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은 이거 쓰십시오.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좀 오해가요. 이게 보시면은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대기업의 전유물이다. 저기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이런 데만 하는 것이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요. 오히려 저는 이런 기술이 중소기업이 정말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혹시라도 지금 만약에 로봇 도입을 했고 뭔가 실패를 하셨다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그냥 연락을 주십시오, 편히. 예. 그냥 네이버나 뭐 이 구글에 장영재 카이스트 치면은 바로 연락처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힘을 모아보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함께 이제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전에 기획을 하고 그리고 비용 낭비가 없도록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은 로봇 도입해봤자 쓸데없더라. 그럼 우리나라 로봇 기업 당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싹 들어오는 거죠. 생태계가 망가져요, 이거. 예. 그래서 물론 뭐 중국 기업들의 좋은 로봇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이게 좀 억울하잖아요, 이게요. 예. 그래서 뭐 이 같이 경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로봇도 생태계가 또 나름대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뭐 단지 공단의 또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숙제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이것도 공장이 아직 셋업이 안 됐죠, 아직. 이 로봇한테 속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일하는 공장은 이 공장이야. 원래는 여기에 다 장비들이 셋업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한 3개월 후에는 테스트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포장 뜯고 셋업할 때 여기서 테스트 하는 거예요, 가상공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대로 사람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무인 공장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공지능이 여러 대의 기계를 조정하고 목표 생산량에 맞는 공장 가동 시간까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 사업,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그 전체적인 하나의 큰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는데, 그때, 이제 중소 중견기업의 DX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영상은 STS 정밀이고 로봇 도입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고 제조 DX를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여기 작업자가 사실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업자가 있었어요. 네. 이제 옛날에는 뭐 로봇 도입하면 사람 몇 명 빼냐, 비용 얼마 줄이냐.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요. 예. 특히 뭐 여기 그나마 그래도 경기도는 그나마 낫죠. 근데 저기 남쪽 가면은 이 사람 없어서 공장이 문을 닫겠다 이런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다음은 A사인데 이거 STS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 A사가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이 로봇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기업은 도입 이전에 20여 대 장비로 가공을 운영했고,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업을 했습니다. 조금 이런 기계 가공의 조업 시간하고 조금 다른데 이유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장비 셋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장비는 A, B, C, 그 다음에 이 장비는 뭐 C, D, E라는 제품 생산 이렇게 딱딱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계획은 사람이 다 엑셀로 수작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문제가 뭐 인력 부족으로 로봇 도입을 결정을 했는데 로봇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생산성이 40%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실패 전형적인 케이스. 문제의 원인이 뭐냐. 로봇은 사실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거 있다. 이게 100%못 고쳐요, 이거는요. 그러면은 이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랑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완벽하다라고 로봇이 움직이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전 오류는 늘 있다. 네. 그런데 로봇을 왜 도입을 해요? 이게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인공지능 도입과 로봇 도입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로봇의 장점은 뭐냐? 로봇은 24시간 일시킬 수 있어요. 주 52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럼 24시간 돌리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로봇은 24시간 돌려야지 먼저 뽑는데 이 로봇팔만 넣었다고 24시간 되냐? 안 되죠. 물리도 투입을 해줘야 되고 생산 계획도 누군가 짜야 되고 그러니 전체적 시스템이 안 되니까는 도입을 해봐야 그냥 반쪽밖에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로봇을 도입을 했으면은 로봇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돼요. 사람은요, 개떡같이 말해도 철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조금 계속 그냥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담배 피는 시간 늘어나면은, 김씨, 좀 그러지 마. 한마디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로봇한테 가서, 야, 너 좀 일 똑바로 해라. 얘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건 당연히. 그럼 이 로봇이 왜 지금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지도 문제 얼마나 잘하고 있고, 이런 평가 시스템, IT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요. 근데 지금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원인이 뭔지 계속 지켜봐야 되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발 사전 분석. 로봇을 도입을 했을 때 생산성에 어떻게 문제가 일으키는지. 그거 이제는 금방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도입만 되면 되는 줄 아시고 덜컥 넣었다가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우선은 저희가 공장의 시뮬레이션,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거창하게 3D로 만든 거 그거 아니에요, 일단은요. 간단하게 쉽게 해서, 지금 현재 로봇을 여기 도입을 하면 덕목이 이렇게 생길 거고, 그렇다면 공장 안에 제공은 몇 개가 필요하고, 생산 스케줄링을 어떻게 바뀌면은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겠다. 사전에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옛날에 사람을 투입해서 공장을 운영을 할 때는 공장 설계가 잘못돼도 사람 투입하면 돼요. 근데 지금 자동화는 초기 계획이 성공에 거의 한 7, 80% 이상 투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봇을 도입하면 지금 IT 시스템도 재설계해야 되거든요.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로봇만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세스 재설계. 기존에 8시간 근무를 로봇은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시켜도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작업장 위주에서 활동해서 이제 로봇 위주로 활동하고 재고 관리 프로세스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창고 자동화. 이거 너무 간과하세요, 이거는요. 네. 이게 뭐냐면요.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이 로봇은 늘 장고장이 난다. 그래서 장고장을 기반으로 생산성 커파를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로봇이 24시간 일한다. 그러면은 24시간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류 자동화 투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간과하시는데요. 돈 버는 공장의 핵심입니다, 이거는요. 네. 그리고 시간 관리 고도화. 네. 그래서 인프라 구축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전자부품 조립사인데요. 네. 그래서 이 공장도 다른 사례입니다. 이 공장인데 이 공장이 이 로봇 도입할 때 가장 대표적인 실패 중에 하나인 게 사람이 10사람이 딱딱딱 일하는 걸 사람 빼고 로봇을 넣는 건데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방식과 로봇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를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데 사람 빼고 그 자리에 로봇만 넣는다. 이거 실패의 첫걸음입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자재 창고에서 물류를 투입하는 로봇 그리고 컨베이어 자동화 로봇 다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직접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게요. 여기도. 아 지금 큰일 났다 교수님 빨리 와서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업체가 다 달라요. ERP 업체, 로봇 업체, 컨베이어 업체. 그런데 합쳐놓으니까 이상한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이것도 사전 기획이 안 된 거죠, 이거는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그리고 로봇 한 대 에러 때문에 이거 그냥 사람 가서 리셋만 해주면 돼. 맞아요, 대부분. 그런데 로봇 생산성 1% 떨어지는데 전체 생산성이 10% 떨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는요. 예. 그래서 사람 빼고 로봇만 투입하는 게 자동화는 아니고 로봇 투입 때문에 공장 라인을 재설계를 해야 되고 통합적 시스템에서 IT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봉제 공장인데요. 이런 공장도 DX가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 이런 DX를 도입했는데 물론 이런 건 로봇 도입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자, 그런데 이 공장의 원인이 뭐냐? 공장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근데 제가 아침에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 일주일 이상 머물면서 공장 운영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예. 그 공장 여기 회사 대표님하고 같이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있었거든요. 아침 시간마다 난리예요. 왜냐? 이 공장의 라인이 봉제 라인은 보통 5인이나 6인 하나의 라인을 구성해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출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단 결근. 그러면 라인에 5명인데 한 사람 빠지면 그 라인이 못 움직여요. 그럼 사람을 다시 되접해야 되는데 이때 난리가 나는 거죠. 너 여기 와서 일래, 넌 여기 와서 일래. 이거를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 체크를 하고. 그런데 이게 너 여기 와서 일래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나 쟤하고 일하기 싫다. 나하고 맨날 싸운다. 싫다. 반한다. 이게 맨날 실갱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게 5명이 스킬이 맞아야 돼요, 서로가 선발이. 누구는 오바로크를 제치고, 누구는 또 어떤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합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첫 번째는 사람이 출근 시스템하고 라인을 짜는 것을 자동화하자. 사람의 엑셀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왔을 때 누가 오늘 10분 지났는데 출근을 안 한다. 그럼 이 사람 빼고 대신 사람 조합을 만드는 것들을 자동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인력 관리. 그래서 분기별로 이 사람의 스킬을 테스트를 하고 그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누가 사이가 안 좋은지 이것도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에 이제는 이게 1시간 정도 다시 라인을 짜고 가동에 들어가는데 1시간을 거의 한 5분이면 끝나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창고. 돈을 버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창고 관리예요. 원부자재 입고와 재고 입고. 이 두 개를 잡아야 됩니다, 이거. 돈이 줄줄 새는 게 이거 두 개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공장을 보기 전에 물류창고를 먼저 가봐요. 입고 창고와 이제 출고 창고. 두 개를 보면은 이게 진짜 돈을 버는 공장인지 돈이 새는 공장인지 바로 보여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원부자재가 왜 여기 들어와 있고 이게 어디로 갈 것이 체킹은 안 되고 이 공장은 아니지만 다른 공장에서 돈이 엉뚱한 데로 빠지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요. 이게 안 되니까는 문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재고창고 자동화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네. 저는 그래서 우선은 팁들인데 우선 첫 번째는 부분이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봐라. 자, 통합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인테리어 해보셨으면 인테리어?
여러분들이 직접 도장하는 사람, 저기 그 미장하는 분, 배관하는 분, 전기하는 분, 도배하는 분 따로 다 찾아다니는 거 아니죠. 인테리어 업자분을 찾아가면 그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지금은 공장 DX를 공장 담당하시는 임원분이 MES 업체 찾아가고 로봇 업체 찾아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해서 조합 만들어보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예. 아, 그럼 공고를 내가지고 뭐 RFP를 던진다. 그럼 약간 이합집산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단기적으로 되다 보니까는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업체들끼리 싸우는 것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이게 중간에 코디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산업단지공단에 제안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잘 몰라요, 잘. 그래서 단지공단에서 이 업체 설문조사를 내요. 사장님들한테 이 업체 써보니까 어떠냐, 여기 뭘 잘했냐, 뭘 하냐. 그래서 딱 DB를 만들고 그래서 산업단지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자동화를 하겠다라면은 여기에 이제는 코디가 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코디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학교나 아니면 생산기술연구원이나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그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것들 중소기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통합적 관점. 그래서 로봇 도입, 데이터 인프라 구축, 작업 프로세스 구축, 전체적인 통합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제발 사전 기획. 시뮬레이션 한 번만 돌려봐도 10억, 20억이 이게 낭비가 되는 거냐 아닌가가 들판이 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뭐 기초설계, 상세설계, 구축,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시뮬레이션 설계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하려면은 1년에 이런 소프트웨어 비용만 2억씩 나가야 되고 이거 전문가 또 영입을 했는데 사람 찾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로봇을 도입하면 로봇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이거 관리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갖춰야 되고요. 아니면 돈이 줄줄섭니다 이거는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이야기 드렸죠. 저는요 공장 자동화를 할 때 공장의 프로세스 자동화보다는 창고 자동화 먼저 하라고 하세요. 돈을 버는 공장, 그 돈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런데 공장 기술 하나하나를 보면 그게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발목. 처음에 원부자재가 들어가죠. 이거 돈이잖아요. 또 나오는 게 오탄 원부자재가 아니고 이제는 완제품입니다. 나가죠. 그러면 얘 돈을 벌기 위해서 얘가 들어오잖아요. 요 두 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은 캐시 플로우가 바로 보여되거든요. 그럼 자동화를 여기를 해야 돼요, 처음에요. 근데 자동화를 공장부터 하고 여기를 놔두면은 이게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는지, 그래서 AI 도입하고 로봇 도입했는데 뭐 매출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다. 이건 절대로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물류창고 자동화부터 먼저 하시라는 것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다들 반대로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IT 시스템 데이터 이제 또 통합을 해야 되는 돈 버는 공장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데이터 표준화. 자, 이게 딴 게 아닙니다. 교수가 연말에 평가를 할 때요. 저희는 평가할 때 뭐를 보느냐. 논문 숫자, 해외 학회 발표, 특허 이런 거를 적어내야 돼요. 근데 학과에서는 아래아 한글로 달라. 과기부에서는 엑셀로 달라. 저기 산업부에서는 월드로 달라. 똑같은 거를 형식이 다 달라요. 회사 업무도 비슷하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 표준화를 시켜서, 그리고 표준화를 되면 그게 이제 AI를 적용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화 갖추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구두마다 다 달랐어요, 선정하는 방식이. 그런데 컨테이너가 개발되면서 이제 딱 그냥 규정 정교화됐고 굉장히 효율이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것을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직이 바뀌어야 됩니다. 조직의 운영 체계, 그리고
인사평가 체계, 운영 체계,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사람 넣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토목공사를 사고로 하다가 포크레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은 포크레인 구매하고 그리고 포크레인 인력 모집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다 바꿔야 됩니다. 예. 핵심이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뭐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도원중공업이라는 중소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자동화해가지고 지금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작업의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또 챗GPT와 내가 말로서 지금 갑자기 긴급 오더가 있으니까 긴급 오더 A랑 오더 빼고 B랑 오더 넣고 난 다음에 공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줘 하면 가상환경에 보여주고 지금 A랑 오더 너무 뺐으니까 해 너무 뺐으니까 조금 더 올려 해서 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MES에서 실행해 그런데 자국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도원중공업이라는 기업과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성 제가 조금 그쪽을 빨리 좀 진행을 했는데요. 6월 25일 날 타이스트에서 관리안전센터 포럼이 열립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또 단지공단을 통해서 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런 집중 사례나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하루 종일 하는 행사고요. 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피터 슈라크의 이야기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